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틀러가 과연 합법적으로 절차적인 어떤 합법성에 따라서 수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파와의 정치적인 어떤 담합의 결과로서 수상이 되었는지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1923년 11월 9일 히틀러는 뮌헨의 맥주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그 라이프치히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뮌헨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수라는 이유로 그 9개월만 복역하고 이렇게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란트베르크 수용소에서 그 있을 때 수감 생활 도중에 이제 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제1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부는 히틀러가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옥중에서 히틀러가 이제 쓴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1925년에 출소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은 이제 그 히틀러가 그 다시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히틀러가 재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히틀러는 그 더 이상 쿠데타는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독일 이제 그 독일 이제 헌법에다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쿠데타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또 히틀러가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1925년에 출소하면서 당을 재건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절차적인 합법성을 통해서 이렇게 권력을 얻는 과정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항상 제약 요건이 많았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은 에베르트였습니다. 근데 에베르트가 이제 1925년에 사망하니까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래서 에베르트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추천에 의해서 된 거고 그 에베르트 사후에는 독일 대통령을 이렇게 선거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힌덴부르크가 이제 나오는데 그 나치당은 루텐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치당의 그 소위 말해서 책임자인 히틀러는 이 루텐도르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텐도르프는 선거에서 겨우 1.1%의 지지를 얻었고 나치는 루텐도르프를 당선시키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 즉 북치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1927년부터 작센주에서 히틀러의 연설과 집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에른주하고 프로이센주가 히틀러의 정치적인 연설과 집회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금지 조항을 갖다 이렇게 해소시켜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928년에 그 나치당이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나치의 전국 그 득표수는 2.6%입니다. 그래서 81만 명 정도가 이렇게 나치를 지지했는데 나치는 그 기껏해야 12명의 의원을 갖다 이렇게 확보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나치당이 독일의 바이에른주 밖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여전히 바이에른주 안에서만 이렇게 당선이 되는 제한된 어떤 지지율을 얻었다라는 것. 그래서 프랑켄 지역 북쪽으로는 거의 지지율이 없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히틀러의 한계라는 것. 나치당의 한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1924년부터 1928년까지 바이마르는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황금기를 누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그 슈트레제만의 노력으로 독일의 배상금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고, 또 독일은 59년에 걸쳐서 배상금을 다 갚기로 이렇게 이제 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도중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했고, 이건 뭐 영국과 프랑스만 빌린 게 아니라 독일도 빌렸죠. 그들 역시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서 미국의 채무를 이렇게 갚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여유가 없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1923년에 프랑스하고 벨기에는 독일의 루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그 침공을 하고, 독일에서 이제 그 배상금을 안 갚는다는 이유 때문에 독일의 루르 지역을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그런 경솔한 짓에서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루르 지역에서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독일도 그 1925년부터 좀 안정이 되어 가는데, 1929년에 이제 경제 대공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검은 목요일, 검은 금요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 경제 대공황이 발생한 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제 대공황의 여파는 회복기에 있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의 위기 상태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 의해는 분열되었고, 뭐 특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이렇게 발생했다라는 것. 이거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독일 패전에 대해서 등 뒤의 비수가 1923년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배적인 담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의 노예화다 이렇게 비난했는데, 이건 뭐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을 노예화하는 거다라는 건 히틀러의 주장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독일인들이 다 느꼈던 생각을 히틀러가 이렇게 그냥 표현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합리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의 호소에서 지지층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뭐 히틀러가 연설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히틀러를 갖다가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요인이고, 히틀러에게 이렇게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찍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들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합리적으로 누구를 설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틀러 자신이 합리적으로 누구를 설득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뭐 감동받았던 사람들은, 히틀러는 듣고자 하는 대중한테 듣고자 하는 얘기만 했고, 대중들도 듣고자 하는 얘기만 히틀러로부터 듣고자 했기 때문에 이 둘이 일치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광란의 어떤 축제에 빠진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히틀러는 유대인을 갖다가 이제 11월의 배신자다. 왜냐하면 독일이 11월 11일 날 11시에 항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 의회 민주주의자들, 사회 민주당, 공산당, 그다음에 뭐 프리메이슨 단원, 뭐 동성애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히틀러는 전부 다 그냥 11월의 배신자다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이 독일 패배의 원인은 하여튼 유대인에게 이게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경멸하고 부정하면서도 절차적인 합리성을 준수하지는 안 되는 것이 히틀러가 처했던 근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뮌헨 쿠데타 이후 그 히틀러는 이제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쿠데타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가 그 설정한 절차적인 합법성 안에서 히틀러는 감정적인 선동 외에는 별로 이렇게 지지 기반을 넓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8%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는 히틀러의 대중 연설도 그렇게 신통한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뭐 2.8% 정도가 이렇게 지지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히틀러가 연설 하나로, 말빨 하나로 뭐 당수가 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지극히 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이렇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내내 이것이 이제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해법은 못 줬지만, 히틀러도 역시 감정적인 선동 외에는 뭐 다른 대안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치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독일의 바이마르 정당들도 1932년까지 독일 정치의 어떤 담론에서 유대인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은 선거의 이슈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것이 이제 포인트고, 다만 유대인이 모든 것의 원흉이다라고 이렇게 그 근거 없는 비난을 갖다 쏟아낸 거는, 이거는 이제 히틀러의 그 전략 전술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 중산층, 특히 이제 개신교 집단들하고 농촌은 압도적으로 경제 대공황을 겪고 난 다음에 나치당을 지지합니다. 히틀러는 기독교를 장려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독교를 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러 같은 사람이 게르만 신화에 경도되어 가지고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걸 갖다가 게르만 신화에서 전설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했었는데, 히틀러는 거기에 대해서, 힘러에 대해서 그건 너의 개인적 취향이지 나치당의 공식 이념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히틀러는 대공황을 갖다 겪고 나서 독일 중산층, 특히 개신교로부터 많은 지지층을 확보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카톨릭은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부터, 히틀러가 집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톨릭은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었다라는 것. 이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 231조를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 조약은 전쟁 패배의 원인을 모두 독일에게만 전가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카르타고식 화평조약은 독일 민족의 골고다다. 태어나지 않은 모든 독일인들에게 그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한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수상 샤이데만도 이 베르사유 조약이 부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표를 냅니다. 이게. 그래서 히틀러만이 베르사유 조약을 갖다 부당하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은 너무 독일에게 가혹했었다라는 것은 독일인들 전체의 공통된 감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켄베르크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조약 자체를 원천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하튼 이 조약은 독일 민족의 노예화를 뜻했고, 독일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한 그 당시 수상이 공교롭게 유대인이 수상이었어요, 이게. 근데 유대인이 소위 말해가지고 수상이 되어서 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유대인이 배신을 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히틀러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 유대인 수상이 조약에 체결했으니까 그놈이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 히틀러가 전후 문맥을 모르면서 그냥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하튼 히틀러의 국제정세 분석과 이해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러 있었고, 굉장히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중들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해법을 더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0년 나치가 18.8%의 3%의 지지를 얻은 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2.6%의 지지를 얻다가 그 18.3%라고 하는 너무 큰 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1929년 10월 3일 독일 외무장관 슈트레만이 죽습니다. 그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 지탱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분이죠. 그래서 그는 프랑스와 관계를 정상화했고, 그래서 그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하는데 이 슈트레제만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슈트레제만은 이 공로로 프랑스인 아리스트 브리앙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같이 탑니다. 그래서 슈트레제만이 독일의 제2제국 시절에 살았었을 때는 독일의 팽창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독일의 팽창주의를 접고 범유럽인으로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슈트레제만은 죽었고, 현실 문제를 갖다가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후켄베르크하고 그 나치당의 이제 기본 전략이었죠. 후켄베르크는 살아있는 내내 이 슈트레제만을 갖다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후켄베르크가 그
보수 우익을 갖다가 대표하는 논설을 써갔지만 후켄베르크가 이렇다 할 대안은 없었다라는 것. 우익이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호소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대중적 지지 기반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연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독일 보수 논객들로부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다고 늘 경멸을 받던 히틀러는 늘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갖다가 말살해버리면 문제 해결된다라는 이 단순 해법이 이제 히틀러의 논법이었는데, 독일의 보수 논객들은 그런 히틀러를 갖다가 뭘 모르고 떠드는 놈이다 이렇게 경멸했다라는 거죠. 여하튼 히틀러는 독일인들의 삶의 공간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어느 정치가가 자기 민족의 어떤 삶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하튼 독일 국민들이 선거에서 유대인 문제 때문에 히틀러에게 관심을 가진 건 아니다라는 것. 그때는 유대인 문제는 이슈조차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경제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1929년에 이제 유대인 문제는 약간 접어두고 선거 전략에 있어서 내가 경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은 기성정당에 실망을 해서 나치당에다가 조금의 지지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2.6%에서 18.3%까지 가는 그 나치당의 비약의 어떤 근본 배경입니다. 자, 1928년까지 나치당은 2.6%의 지지를 얻었고 1930년에 나치당은 18.3%로 번지점프를 하고 1932년에 이제 나치당은 37.4%의 득표를 얻으면서 제1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치가 과반수를 결코 넘지 못했다는 거 하나고, 자, 나치가 단독으로 과반수를 못 넘으니까 나치는 단독으로 수상을 배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치당은 누구하고 연정을 할 것이냐가 이 당시 고민이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치가 제1당이 된 건 맞지만 나치가 1당이 되었다고 해서 단독으로 수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면 히틀러가 수상이 되려면 다른 정당하고 연정을 해서 50%를 넘겨야 되는데, 그럼 어떤 정당하고 그럼 나치당은 소위 말해서 연정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사항이라는 거죠. 자, 1930년 9월 14일 총선이 열려서 나치는 2.6%에서 무려 18.3%까지 번지점프했습니다. 650만이 지지했으니까 나름 굉장한 나치의 도약이죠. 그래서 나치는 이제 1930년에 비로소 프랑켄 지역 이후에도, 즉 바이에른주 밖에서도 득표율을 내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제 지지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치당 의원은 그 1928년에 12명에서 107석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에른에 한정된 당선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 이 선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치가 처음으로 지역구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특히 대학생, 농민, 퇴역한 군인들, 일부 부르주아, 특히 이제 그 개신교 중산층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중산층이 나치를 지지했다. 오늘날에도 그럼 누가 나치를 지지했느냐, 이 문제가 두고두고 이제 역사가들의 근본 관심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치는 노동자로부터는 지지를 얻지는 별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정당이 이루는 엄청난 도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는 제1당이 되지는 못했다. 1928년 나치 당원의 수는 17만 명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은 1919년에 비해서 무려 3배나 이렇게 껑충 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는 쿠데타 실패 후 대중매체나 선전을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정권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 재벌인 후켄베르크가 나치를 도왔고, 나치는 이제 이렇게 대기업과 일부 그 언론 재벌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갖다 확보하는 이런 쾌거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즉 후켄베르크하고 히틀러의 이해관계는 서로 달랐지만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서로서로를 경멸했어요. 이게 그렇지만 바이마르 공화국을 갖다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는 후켄베르크하고 그 히틀러는 항상 일치했어요. 이게 그래서 후켄베르크도 히틀러를 경멸하면서 이용하려고 했었고 히틀러도 후켄베르크를 갖다가 경멸하면서 어떻게 후켄베르크가 언론 재벌이니까 그의 그 언론을 갖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선전에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서로 전략적 파트너로 삼으려는 건 맞았지만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점에서는 이 두 사람은 일치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로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다. 자, 비스마르크가 이제 차별 정책을 갖다 피면서 의회 민주주의는 그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건 유명한 일화죠. 근데 의회 민주주의를 비독일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 또 히틀러가 처했던 근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쿠데타 이후로 더 이상 쿠데타 하지 않겠다. 지금 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절차적인 어떤 합법성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절차적인 합법성을 지키면서 의회 민주주의에 머무른다라는 건 히틀러에게서는 견디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히틀러의 근본 딜레마였다라는 거. 자, 바이마르 공화국 내내 사회민주당하고 중앙당은 모든 정당들 중에서 그나마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우호적이었습니다. 1930년 사회민주당 총리 그 헤르만 밀러가 해임된 다음부터 이 사회민주당은 좀 분열되었고 지지층도 잃고 활력도 어느 정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공산당은 러시아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사회민주주의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나치도 싫어했지만 사회민주당도 나치만큼 싫어했었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1919년에 그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그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리프크네트가 공산주의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아주 잔인하게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산당하고 사회민주당은 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와 공산당하고 또 사회민주당은 협공을 당했다는 거. 이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가장 큰 정치적인 어떤 고통이었다는 거죠. 3인당은 원내 일당이지만 단독으로는 절대로 수상을 배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은 중앙당하고 기타 그 보수 우파들 중에서 온건한 이런 정당들과 연정을 구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0년 여름에는 270만 명, 1931년 12월에는 500만 명, 1932년에는 무려 600만 명 정도가 독일에 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923년에 혼란기가 독일에서 무려 다시 1929년, 1939년에 걸쳐서 또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1919년부터 1923년에 그 혼란스러운 바이마르 공화국을 겪었는데 1929년부터 1932년에 또 독일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인들이 민주주의를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다 반대한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이 몰고 온 위기를 갖다 탈출할 대안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정당도 만족할 만한 해법을 못 내놨다는 것. 그래서 누가 마법의 열쇠를 지녔고 이것이 이제 경제 대공황을 풀어갈 것이냐? 이게 독일인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맨날 의회에서 토론만 하고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해가는 이 의회 민주주의의 해법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식상해했다라는 것. 이 식상해한 것에 대해서 나치에게 약간의 표가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 이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제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논쟁 중인 테마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인들 중에서 누가 나치를 지지했는가? 이렇게 2.6%에서 37.4%로 갈 때 어떤 획기적인 변화, 어떤 지지 기반이 이렇게 어떤 독일의 대중들이 나치에 지지했느냐는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무임승차로 집권하게 된 건지, 요것도 이제 역사가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논쟁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요 문제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견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바이마르 공화국은 흔히 공화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없는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레퍼블릭 오네 레퍼블리카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그거죠. 하지만 그 공화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없는 공화국이라고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렇다고 나치의 처음부터 친화적이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치는 바이마르 공화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지지율과 행동 반경은 항상 제한됐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932년 선거 동안 바이마르 정부는 나치 돌격대하고 친위대의 활동을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1932년까지 나치는 이제 이렇게 돌격대하고 친위대가 활동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32년 4월 14일 나치의 준군사 조직들은 더 이상 선거 유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법을 통해서 나치의 불법 집회를 갖다가 철저하게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제 절차적인 합법성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1932년 7월 30일의 선거에서 1,700만 명 이상의 독일인들이 국가사회당을 지지했습니다. 나치는 230명의 의원을 확보했고 원내 제1당이 되었습니다. 원내 제2당은 사회민주당이고, 기존의 정당들이 실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인 무능과 정치적 분열에 대해서 다중들이 경고를 보내고 심판을 한 겁니다. 바로 노동자들과 실업자들이 나치당을 갖다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당하고 노동자들과 실업자들 중에서 나치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시 나중에 나치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왔지만 일부의 노동자들과 사회민주당 당원 약간이 나치에 지지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기업은 노동자의 혁명이나 파업이 두려워했습니다. 노동자나 실업자들은 실직이나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를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근데 의회 정치는 분열이 되었고 시장은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묘수가 없었고 국가는 근본위 제도에 묶여 있어가지고 통화량을 갖다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이 없는 한 통화량을 갖다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경제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소위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그 케인즈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는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분열과 혼란이 점증하면서 나치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갖고 사람들은 기존 정당의 식상에서 나치당에게 대거 이제 지지층이 몰렸다는 것. 그래서 37.4%의 지지는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는 것. 나치는 이거보다 더 높은 대중적인 어떤 지지를 갖다가 얻은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치는 1932년 11월 6일 날 다시 한번 선거를 했는데 그때 1,700만 명 이상의 지지자들 중에서 200만 명 이상의 지지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치는 32.4%, 즉 37.4%에서 32.4%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의 텃밭인 튜링겐 지역에서 40%의 지지율을 잃어버렸고 많은 실업자들이 나치의 등을 돌렸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치도 역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신통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대중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표심을 이제 드러냈다는 거죠. 히틀러는 단독으로 이제 수상이 될 수는 없었고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힌덴부르크한테 패배했고 그래서 히틀러에게 성배, 즉 수상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게 히틀러의 성배인데 히틀러한테 성배는 너무 멀리 있었다라는 거죠. 자, 1929년 사회민주당 출신의 밀러가
이제 해임됩니다. 그래서 1930년에 브리닝이 수상이 되고, 이제 이 브리닝은 별명이 이제 농업 볼셰비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브리닝은 힌덴부르크의 아주 충복이죠. 그런데 이제 브리닝이 또 다음에 파펜이 수상이 되고, 파펜이 수상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많은 문제에 부딪히니까 이 파펜이 슐라이어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음모에 의해서 파펜이 이제 수상을 또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펜 다음에 슐라이어가 이렇게 수상이 되고, 슐라이어가 이제 수상이 되고 나서 이제 히틀러가 제1당의 당수가 됐는데, 히틀러는 독일의 어떤 우파하고도 연정을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히틀러는 극우에 속했고, 독일의 보수 우익과 히틀러는 같은 우익이지만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래서 우익하고 연정 파트너를 못 찾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히틀러가 좌파하고 연정할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과반수도 못 됐고, 우파하고의 연정 파트너도 없고, 그 다음에 좌파하고도 연정을 할 수 없으니까 히틀러는 가만두면 수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1당의 당수가 된 건 맞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히틀러는 어떻게 수상이 됐단 말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요 논의의 포인트라 그랬죠? 그건 아주 간단한 데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펜이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히틀러를 절대로 수상으로 임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치당에서 그 힌덴부르크가 그 소위 말해서 자기의 그 고향에다가 뭐 불법 융자 같은 걸 대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여론에다 흘려가면서 힌덴부르크도 결국은 국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고 그 다음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수상이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힌덴부르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히틀러를 갖다가 수상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항상 보헤미안 상병이라고 경멸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고 히틀러는 늘 저질스럽고 그 다음에 독일의 어떤 보수가 갖고 있는 품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프로이센 정신이 없는 그냥 그 보헤미안 어떤 그 정치적인 깡패 뭐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낮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파펜이 그 힌덴부르크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힌덴부르크한테 이제 대통령 각하 히틀러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에워쌌고 우리가 그를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수상으로 앉혀놓고 그냥 히틀러는 얼굴 마담이고 우리가 다 걔를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해 갈 수 있으니까 그 수상해도 그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저걸 하니까 이 힌덴부르크는 고민을 하다가 글쎄 나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자네들이 이렇게 히틀러를 에워싸고 길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겠네 하면서 히틀러를 수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우리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오늘 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히틀러가 제1당 당수가 된 건 맞지만 히틀러가 과반수를 넘어서 절차적인 합법성에 따라서 수상이 된 건 아니다. 히틀러가 수상이 된 건 독일의 보수 우파들과의 정치적인 담합의 결과로 됐다라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수상에 당선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나치당은 과반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가 수상이 된 것은 보수 우익들의 그릇된 판단착오, 오판 때문이다. 이 불확실한 도박에서 히틀러에게 행운이 찾아온 것이고 1933년 1월 30일 드디어 히틀러가 찾던 성배, 즉 수상이 이제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히틀러가 들어올렸던 성배는 독이 든 성배였다라는 것. 그래서 힌덴부르크의 우려가 옳았고 하지만 힌덴부르크는 1934년 8월 2일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힌덴부르크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는 독일의 패전을 목격하는 그 불행을 겪었다라는 거죠. 히틀러가
프로이센의 전통을 대표하는 독일 군인들에게 항상 경멸적으로 말하는 것은 히틀러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 정신에 투철했던 독일의 보수 우익은 항상 히틀러를 갖다 경멸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독일 군부와 그 다음에 히틀러가 자살하는 날까지 항상 긴장과 대립과 갈등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가 수상이 되고 이제 1934년에 수권법을 통과해 가면서 한 나라의 수상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히틀러에게 줬다라는 얘기는 히틀러가 전쟁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독일 국민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든 간에 수권법은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내린 날이고 이렇게 히틀러가 수상이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틀러가 수상이 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 자체가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너진 폐허 위에서 히틀러가 수상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이 문제는 오늘날 역사가들이 두고두고 논쟁의 거리로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